이걸 왜 한국 사람들이 들어야 되죠, 오상?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들의 자제분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왜 일본의 평균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라는 건데, 박간희 방송에서 예전에 한국과 이제 일본의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의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해서 뭐 아르바이트, 이런 시급적인 얘기는 했지만은 평균 임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회사원들을 기준으로 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봉급자들의 이런 이제 급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오늘 꺼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많은 일본의 정치가들부터 행정가들이 얘기는 하지만은 이게 실상적으로 힘들죠. 상당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돈도 받고 돈 받은 만큼 돈을 쓰고 그다음에 돈 쓴 만큼 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경제가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론적으로 그렇죠. 어디까지나 이론적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론이란 게 접목이 될 수가 없죠. 입시 공부라든지 그런 답이 정해져 있는 이것은 정답입니다. 이 정답을 위해서는 이런 거 공부하세요. 라는 그런 이제 인류 천편적인 개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이라든지 뭐 경제 현상 이런 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본의 평균 임금은 오르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식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거기서 자 그래서 정답은 이라고 얘기할 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에 계속 이제 장기 불황, 장기 디플레이션이 있어서 거기에 정답을 제시한 뭐 행정가, 정치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의 평균 임금이 어떻길래 이걸 들고 올까? 여러분들이 한국은 평균적으로 임금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누구는 임금이 오르고 있잖아. 누구는 야 이거 연말 상여금이나 해가지고 두둑하게 받았다 따하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안 그래도 받는 급여는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가서 죽겠다 그러신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면 그것도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사통신에서 이제 민간 평균 급여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만 보고 판단해 봅시다. 일본인들의 평균 임금은 1997년 우리나라 IMF 때 있잖아. 그때 467.3만 엔이 평균 임금의 피크였어요. 그리고 평균 임금이 떡락을 쳐.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약간 이렇게 올라왔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게 아베노믹스 정권 해가지고 뭐 임금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러는데 이걸 넓게 보면 있잖아. 넓게 보면은 별로 임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그래프는 여기에요. 현재 일본의 임금 수준은 90년대 초반의 일본의 임금 수준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묻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도 있잖아. 90년대 초반에 연봉을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지금도 연봉을 4천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를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아니 90년대 초반에 이게 새우깡이 그때 한 봉지에 100원이고 말이야. 버스 탈 때 토큰 야 그거 얼마? 덴버껌이 얼마? 야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그 돈을 받고 있는 거야라는 게 그게 일본 사회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찌 보면 신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문제를 느끼지만 일본에서도 특히 있잖아요. 해외 이주한 일본인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와서 깜놀합니다. 아 맞아. 아니 내가 분명히 해외에 나갈 때는 일본의 임금이 대충 이 정도였는데 20년 해외에 살다가 일본에 돌아왔어. 그런데 왜 임금이 그대로야? 아니 약간 더 줄었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OECD 가입국 중에 있잖아요. 2000년대 들어서 임금 상승률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줄은 나라가 어디?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상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일본은 물가도 별로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급여가 안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디플레이션이 먼저냐 아니면은 기업들이 급여를 안 올려서 소비가 정체된 게 먼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얻은 게 먼저냐 또 답이 안 나요. 그럼 싸웁니다. 아니요, 그 국가 정책이 안 된 거예요. 뭐 기업이 안 된 거예요. 개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그거는 거는 접어두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일본 기업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기업도 몇 개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있잖아? 상장된 기업수로 딱 보면은 그렇게 급여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 정체가 돼 있거든. 나라 경제 자체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딱 요 수준 있잖아. 요 수준으로 한 90한 2, 3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딱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수준은 그대로 갑니다. 이런 말 해요.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 이제 박간에 이제 짱구는 못 말려로 보는 일본 경제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컨텐츠 있었는데 짱구 아빠가 이때 당시에 연봉이 650만 엔. 6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짱구 아빠의 연봉 이때 당시에는 뭐 그냥 뭐 일본의 연봉이 떡상할 때 그냥 평균보다 좀 좋았네 이런데 요즘 다시 보면은 야 그때 650만 원이면 정말 우리 짱구 아빠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재평가가 된다는 점. 이런 좀 기형적인 민간의 평균 급여 추이 그래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알았어. 일본 사람들의 평균 급여가 내려가는 건 알았어.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이유가 클까? 사람들이 막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동경대학 교수, 그다음에 뭐 재무성, 뭐 각종 이제 노동청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나와가지고 얘기를 막 해요. 입을 모아서 하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 이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 임금으로 점점 하다 보면 이게 내려가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데 왜 평균이 내려가요? 그렇죠. 정규직이 임금이 높잖아.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보다. 근데 비정규직의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의 비율 자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기업들이 돈을 아끼려고 비정규직을 이렇게 고용을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실 때 있잖아요. 박근혜 선생님도 얘기하지만 일본이 잘 나갈 때가 흔히 말하는 버블 경제가 이거 약간 꺾이기 전까지 잘 나갔잖아요. 90년대 초반대까지 일본이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 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에서 일본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떡상을 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두각을 이뤄낸다. 일본이 뭐 독일을 다시 꺾는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번 꺾였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다시 올라가나요? 그러다가 뭐 한번 이제 슥슥슥 이런 말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을 하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일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로 대표하는 토요타라든지 그런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예전에 그런 이제 일본 기업의 파워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다른 나라 있잖아. 신흥국, 독일에 있는 기존의 기업들, 미국 기업들 이 대두를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경제 자체가 그렇게 막 이제 떡상 올라갑니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기업들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람들의 고용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본식 사고로 얘기하면은 일본 기업을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하나의 뭐 사무라이 그 누구의 사람입니다. 기업이. 근데 거기서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라이가 사람을 고용해. 자기 밑에 있는 무신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몇 명들을. 고용을 하는데 이 사무라이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들을 밥은 먹여 살려야 돼. 얘들을 밥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좋은 밥은 못 먹이더라도 이 얘들한테 일단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생명 연장 장치를 해줘야 돼. 라는 게 옛날 흔히 말하는 이게 사무라이 방식이거든. 그게 현대 기업으로 넘어온 거로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누가 엄청나게 막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얘는 많이 주고 너는 못하니까 너는 아예 없애버리겠어. 너는 아예 집에 나가. 이게 아니에요. 너도 약간 좀 참아라. 대신에 이 밑에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우리가 얘가 좀 못났더라도 얘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말이 가는 거야. 그래서 박간이 방송에서 있잖아요. 늘 하는 말이 일본은 정말 셀러리맨들의 천국이에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급여 소득자가 90%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 자주 하는데 원래 그랬냐?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약간 올라갈 때 일본의 급여 소득자는 약 70%가 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있잖아. 일본의 평균 급여가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까지 올 때 일본의 급여 소득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까지 셀러리맨이 아니던 사람들도 셀러리맨이 된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근데 기업들이 잘 나가요? 잘 나가는 건 잘 들어본 적이 없잖아. 자, 여기서 여러분 딜레마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 더 몇 개 보여드리면은 일본의 전체 인구는 일단 감소세입니다. 근데 급여 소득자 수 옆에 나오잖아요. 일본의 인구에서 급여 소득자 수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2008년에 급여 소득자 수 인구, 그 다음에 2018년에 급여 소득자 수의 인구예요. 셀러리맨들은 매년 늘어나요. 흔히 말해 일본이라는 나라에. 근데 인구는 줄어들잖아. 그리고 또 비정규직은 늘어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원래 떡을 2개 먹는데 네가 떡 2개 먹을 거 그 떡 하나에 반을 쪼개가지고 쟤한테 좀 나눠주라.
그러면은 쟤는 떡 반 개라도 일단은 먹고 살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속칭 셀러리맨 천국이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또 셀러리맨이잖아요. 일단은. 그건 맞아. 급여 소득자니까. 천국이 좋아서 천국? 아니, 많아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 왜 좋을까? 자영업자, 현금화된 일본 사회잖아. 자영업자를 내면은 현금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좀 쫓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 세수라는 거를. 그런데 일본의 경제활동 인구가 다 셀러리맨이 돼봐. 저 사람이 피고용자가 돼. 그러면은 원천 징수가 가능하게 되는 거야. 과거에 70%밖에 원천 징수를 못했다면은 현재는 경제활동 인구 90%의 원천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본 정부는 개꿀이에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잖아. 평균 소득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은 생활 자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상황에서도. 일본 사람들의 십시 일반 원천 징수로 다 올라가니까요. 특히 최근에 있는 이 아베 정권 때도 일본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일본의 총 인구 1억 총 인구 총 활약 사회 임금을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게 해가지고 있잖아. 소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만성 디플레이션인 일본의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가 원래 아베노믹스 내수 경제에 있어서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아베 총리가 일본 기업들 총수를 만나요. 야, 일본 기업들 총수 아베노믹스도 해야 되니까 니들이 솔선수범해서 임금을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이란 나라에서 임금을 올릴 때 제일 지표가 되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 토요타 자동차입니다. 이게 왜 토요타 자동차가 이러시 임금 있잖아? 거기에서 기준이 되냐면은 일본의 노동조합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노사관계가 원래 안 좋았던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원활한 일본에서 서로서로 노동자랑 사측이 야 뭐 그 정도면 이 정도로 임금 올해 협상 갑시다. 올해 이렇게 합시다. 라고 봄에 노사가 협정을 하는 이런 서로서로 사이좋게 협정하는 구조를 만든 기업이 토요타예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일본 어느 기업들도 그러면 토요타가 노사 협정으로 저 정도로 임금을 정하네.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은 토요타보다 잘 나가니까 한 요 정도로 정하자. 우리 기업은 토요타보다 못 나가고 이익도 안 나오니까 우리 기업 한 요 정도 수를 맞추자. 이게 흔히 말 일본의 레퍼런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면 정치권에서는 토요타 같은 대기업을 불러 들여놓고 있잖아. 자, 니들 임금 올리세요. 디플레이션 탈피합시다. 일본 떡상 가자.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을 딱 불러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본 대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베이스업 셀러리맨의 기본금을 약간씩 올립니다. 오, 그래. 그러면 이제 대기업도 오리니까 다른 중기업, 소기업도 따라서 올라가겠지라고 정치권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지? 대기업들이 솔선수범을 하니까. 이론상.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토요타라는 그런 대기업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 친구들보다 못 나가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정서가 있다잖아. 토요타는 토요타예요. 뭐 소니도 소니야.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지들끼리 하세요예요. 그게 일본 총 경제 셀러리맨 인구 중에 10%도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나머지 90% 이상들은 우리랑은 관계가 없어요. 쟤들은 쟤들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맞아. 그 사람들은 잘 나가니까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말한 뭐 솔선수범을 보이면은 다른 기업도 따라가겠지. 그게 낙수 경제로 이어지겠지라는 일본이라는 플랜이 아예 처음에 전제조건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소기업 중기업과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이 흔히 말하는 일본의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으로 봅시다. 대기업이 원가 절감하려면 누구를 때려야 됩니까? 티어 1, 1차 하청이잖아. 그 친구를 중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걔를 때려요. 야, 우리 이번에 임금도 올려야 되고 정치권 저런 얘기해. 아베짱이 저런 헛소리 하잖아. 좀 임금 좀 올리자. 원가 절감 좀 하자. 우리 중기업 친구들 좀 같이 한번 고생 좀 합시다. 오케이, 중기업 딱 때려. 그러면 중기업이 토요타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중기업도 이제 밑에 있는 소기업이잖아. 그 다음에 2차, 3차 하청지라는 가요. 우리 친구들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그러면 그 밑에 하청을 더 갈고요. 그럼 또 밑에 하청을 갈구겠지. 이게 일본의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체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위에는 위를 갈구니까 어떻게 돼? 급여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는 국가에서 나도 올려 이러는데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당장에 위에 기업을 받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올리라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회복? 저게 말이야? 그래서 대기업이 모범을 하자라는 이 기조가 상당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이게 더 무너지게 돼요. 왜냐면은 토요타가 임금을 잘 안 올릴 거랍니다. 난리가 났어요.
불황이잖아. 당장에 지금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일본 지난해 그거 소비세 인상해가지고 있잖아요.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토요타 선생님조차 올해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도 뉴스에 나와요. 토요타 노동자 측이 사측의 어려움을 대변한다요. 근데 이거를 보는 다른 일본의 90% 이상의 셀러리맨들이야. 망했다. 그래도 토요타 저런 기업 올린다고 이랬으니까 우리 기업에서 좀 뭔가 사측에 뭔가 야 토요타 올리는데 안 합니까?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 이제는 토요타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와서 토요타도 비상경영이라는데 니들 뉴스 봤지? 일본이 힘들다. 우리는 이제 아예 깎는 순으로 가는 거야.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이제 기업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사장님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야 그래? 그러면은 알겠어. 그러면 뭐 깎기도 힘드니까 일단 현상 유지하고 당장에 다시 뽑는 친구들부터 우리가 인원을 줄이든지 비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려울 때 목을 쳐내도록 하자고. 이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가 일본에서 가속화되는 거예요. 평균 임금만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높았다 하더라도 다시 오르고 있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 일막을 까보면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돈을 잘 받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상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거 국가에서 비정규직 그거 정규화 시키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 다 정규화 시켜가지고 아예 일할 사람들은 딱딱딱 그지? 시어를 딱 확보를 해다가지고 제대로 일할 친구들을 정규직화하고 아니 비정규직을 못하게 막아두면 되지 않습니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본 정치권이 빌드업을 친 거야. 일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일본 정치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총리 있잖아요. 고이즈미 주인치로. 이 고이즈미 주인치로 때 파견법 개정이 벌어납니다. 그때는 몰랐어 일본 사람들이. 고이즈미가 개혁을 합니다. 뭐 노동 개혁을 합니다. 이런 말 할 때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이즈미 주인치로 때 어떤 개혁을 했냐? 파견법 대상을 늘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 파견직이란 게 일본에서 비정규직 이런 직이란 게 한정됩니다. 제조업은 꿈도 못 꿔요. 어디서 제조업에 비정규직이야? 노하우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제조업은 가족이야. 그러니까 다 정사원. 이게 일본이었어 원래. 제조업도 원래는 종신고용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들만 채용이 가능했는데 제조업에서도 아니 이러면은 우리 일본 제조업이 한국, 뭐 중국, 대만부터 다른 나라 제조업 원가에서 집니다. 일본 제조업이 난리가 나. 뭐 일본 제조업 뭐 전자업계, 자동차업계, 철강업계 난리가 나.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정치권 살려주세요. 제조업을 일본 제조업을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일본 제조업 그래 잘 나가요? 안 나가요.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정치권에 로비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굴 조져요? 노동자를 조져야 됩니다. 일본에서. 인건비부터 조져야 되는 거야. 비즈니스 유닛. 그게 제일 편해요. 지들이 혁신해서 다른 글로벌 기업 싸워 이길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격을 맞춰야 돼요. 다른 기업들이랑. 그래야지 살아남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노동자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즈미 때 시작된 파견법 개정부터 스타트가 돼가지고 그부터 개정을 거쳐서 일본에서는 어느 순간 공장에서 1년, 2년 일하는 단순 노동자들이 자동차 공장, 전자 공장, 뭐 각종 공장에 우후죽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고졸자 사원의 정사원 자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줄이기 시작한 거야. 그럼 진짜 제 오빠도 예전부터 저희에게 얘기하잖아요. 제 오빠가 공장에서 일하는데 진짜 기술력 있는 사람들 없고 파견 사원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도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본 제조업의 현장직은 고졸 사원들이 고졸하고 뭐 흔히 말하는 전문 공업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현장직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사원이니까 현장에 라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조업은 라인의 노하우, 라인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 정규직 사원들이 일본 제조업을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기에는 대학교 뭐 좋은 데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머리만 큰 사람들은 야 그거 고졸들이 하는 일인데 다른 파견직 애들 똑같이 할 수 있게 비정규직 니들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파일을 줄인 거야 일본 제조업이. 그럼 어떻게 돼 현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정사원이 가르치면 열심히 야 이번 라인 새로 들어왔는데 이 라인은 멈추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네가 조절을 해야 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1년 후에 2년 후에 없어요. 왜? 잘리잖아. 정사원화 시켜줘요? 잘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정사원인 사람이 또 다음에 사원 들어오면 야 이번에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또 그 친구가 2년 후에 사라집니다. 일본 제조업의 현장에서 사기가 어떻게 돼? 어차피 얘는 가르쳐줘 봐야 1년, 2년 후면은
없어. 국내에서 그런 식으로 자국민에 대한 노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정치권에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틀었는데 이런 식으로 틀면은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지가 않았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한 아베 총리가 말하는 1억 총인구 활약사에 할아버지도 일하세요. 엄마도 일하세요. 아빠는 회사 다니는 거 그대로 다니세요. 그지?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뭐 할머니부터 다 나가서 일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도 임금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 원래 아빠가 연봉이 1억이었어. 그런데 아빠 연봉이 7천만 원으로 줄어요. 그 나머지 1천만 원을 엄마가 파트 알바에서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을 할아버지가 공사판 알바에서 가서 받아요. 그래서 가족 연봉이 총 1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빠만 1억을 벌어오면 됐어. 할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되고 엄마도 살림하면 됐어. 근데 그게 바뀐 거야. 아빠가 7천만 원, 엄마가 1천만 원 슈퍼 알바, 할아버지가 공사판 2천만 원. 이게 일본 사회입니다, 현재. 이게 아베 정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하러 나가네? 다 돈을 이렇게 받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총소득자에서 급여 소득자가 점점 많이 늘어났네? 이야, 일본 사람들 경제활동 많이 하는구나. 만만세다라고 느끼잖아요. 그 일하는 것이 많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준화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일본 경제를 얘기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본에 오시면 알겠지만 동경부터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바닥에 뿐만 아니라 뭐 시골에 가도 시골에도 아스팔트가 삐까 번쩍하고 보도블록이 다 걸어져 있고 일본에 뭐 쓰레기 안 떨어져 있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금을 원천기준의 세금으로 복지를 치는가 그래요. 그런데 평균적인 일본 사람들의 삶은 다 평민입니다. 일본은 정말 평민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돈을 벌건 일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셀러리맨들의 계층이 있잖아.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돈 이상을 벌게 되면 와, 나는 부자가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존이 나옵니다. 왜? 이 셀러리맨 사회가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서 계급 사회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민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고 그 서민들의 기조를 유지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봐요. 이때는 선진국이었잖아. 그지?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약간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일단 낮아, 추세가.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거 다 떼고 얘기하더라도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 국내에서 살 때 소득으로 볼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있잖아. 예전에 과거 이거보다 더 떡상을 칠 수 있었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 직시를 해야 됩니다. 당장에 제조업에서는 중국, 한국, 대만부터 해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경제 금융에서도 우리가 국채를 이렇게 찍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 해봅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국뽕 컨텐츠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우리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대로 쭉 나가면은 우리나라는 잘 될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갈아엎을 필요가 없어. 안 그래? 물가도 싸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현상 유지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비가 됩니다, 이게. 못 느껴요. 슈퍼에 가더라도 당장에 물건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내가 절약을 하면 되는데, 그지? 내가 못하는 건 내 탓이고 남 탓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런 격차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있잖아. 저 친구는 정규직이니까, 야, 얘는 비정규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많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 하냐, 그런 건 잘 없어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볼 때잖아. 아니, 오상 일본은 고속도로비도 비싸요. 일본은 집도 좁아요. 일본은 자연재해도 많아요. 그치? 일본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그렇게 많다며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은 불만 안 할까요? 일반적인 사회적 인프라는 잘 돼 있거든요. 고속도로가 비싸면은 비싼 만큼 편리하게 돼 있잖아. 그지? 일본의 길가에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도로가 아스팔트가 잘 돼 있고 있잖아. 건물이 잘 돼 있고 길가 쓰레기가 위생적으로 잘 돼 있어. 그게 왜 그럴까? 너님한테 원천 징수된 돈으로 국가가 굴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요. 나라가 인류니까, 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잘 돼 있구나. 해외 나가서 유럽, 미국, 뭐 어디 다 동남아, 한국도 마찬가지야. 길가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 침이 있어, 밑에 전단지가 막 뿌려져 있어. 아이고 더러워. 일본은 하지만 깨끗해. 역시 일본은 최고야. 왜? 네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지. 삶은 나아지지 않지만은 모두에게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본 국민들에게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그 거둔 돈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니, 오상 뭔가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떼가기 때문에. 근데 왜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만을 하지 않을까? 편리하고 좋잖아요, 일단은.
그게 좋으니까 나는 조금 이제 뭐 비정규직에서 나는 돈을 별로 못 벌겠지만 밖에 나가서 놀 때는 그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있으니까 건물도 멋지고 그런 레저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나는 그 좋으니까 나는 만족해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은 왜 평균 임금이 오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말이 많았지만은 국가의 정책, 나라의 정책도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제조 기반된 이 사회적 구조, 그다음에 플러스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정규직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껴야 됩니다. 일단은 기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임금 일한 만큼 돈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심어줘야 돼요. 회사를 오래 다니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옆에 하는 친구보다 내가 실적이 좋고 이러면은 나는 이 정도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사람에게 그만큼 돈을 주는 풍토가 있어야 돼요. 단지 나보다 일을 하지 않고 회사에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냐 느리네 하지만 회사에 와가지고 그죠 그냥 가만히 툭툭툭툭 치는 저 아저씨가 나보다 돈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 열심히 해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 안 그래? 이게 흔히 말하는 일본의 연공서열주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어느 정도 실력주의로 바꾸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임금을 올리란 말이 아니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대우해 줍시다. 회사에 공헌을 하는 사람을 대우해 줍시다. 라인을 잘 타는 사람들, 상사에게 딸랑딸랑 잘하는 사람들보다 일을 하고 실적을 내고 어느 정도 공헌을 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한다면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잖아. 왜? 이미 기득권층은 나 때는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나 때는 우리 위에 사람들이 그러면 하더라도 괜찮았어. 이 친구야. 나는 이 월급 받고 20대, 30대를 불세웠단 말이야, 회사에서. 그런데 이 친구야. 내가 뭐 좀 있겠다는데 자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건가? 옳지 못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때 희생한 거를 지금 받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그때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치고 가는 선진국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쏙 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희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희생을 하지 않죠. 왜? 이제 그 사람들이 기득권층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연공서열 제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기업들에게도 급여, 돈 많이 내라. 돈 많이 줘라. 평균 임금 안 오르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막 퍼줘라. 야, 이러면 기업들이 싫어하니까 내부적인 체질 개선이 있잖아요. 그런 체질 개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회사를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거는 20대 신입사원, 30대 대리 아닙니다. 50대 부장님, 60대 이사님이 회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대 부장님, 60대 이모님이 회사를 20대, 30대 친구들만 좋은 그 친구들의 일할 의욕이 생길 만큼 해주는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거의 없겠죠. 정책도 그렇지만 하나하나씩의 회사들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평균 임금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한국 사람들이 들어야 되죠, 오상? 그렇죠, 여러분. 왜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까? 이걸 들으면서 우리 회사 이야기네. 오상 뭔가 내가 저번에 다니던 직장 이야기네. 아까 채팅창에 이거 한국 얘기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그죠. 이게 옆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가 하하하 이렇게 듣지만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들의 자제분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안 그런데요? 그렇죠. 몇몇 대기업 간 친구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컨텐츠를 할까?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이런 정책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30년간 이게 정체가 되고 있는 나라잖아, 일본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체가 안 되고 우리나라가 더 대한민국에 가자! 진정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뽕을 느끼려면은 옆 나라에 저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를 저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저게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저런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걸 가지고 같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남 일이 아니에요. 저것도 나쁜 케이스든 좋은 케이스든 일단 알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들고 왔습니다.